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86년 저는 23살의 나이로 결혼했습니다. 19살의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된 저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천의 고아였죠. 결혼 후 시댁에 처음 들어간 날 시부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린 것이 부모님 잃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제부터 내가 네 친정아버지라고 생각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이제 내 딸이야.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군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들어본 적 없는 위로였거든요. 시집살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큰아주버님이 시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요. 시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았다. 다음 달에 조금 도와주마. 아주버님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꾸했어요.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 필요해요.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시부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셨죠. 묵묵히 아주버님의 억지 요구를 받아주신 거죠. 그날 밤 시부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시더군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낮에 일이 걸려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어요. 시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시더군요. 염려해줘서 고맙다. 나는 그저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게 쉽지 않구나.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죠. 왜 항상 자식들에게 마음을 주면서도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시는지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너무나 이기적이었고 제 남편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요. 자식들은 필요할 땐 손을 내밀면서 시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거예요. 자식들 중에 너만큼 마음 따뜻한 애가 없구나. 내가 자식 복은 없어도 며느리 복은 있나 보다. 저는 그저 아버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시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맙다. 내 딸, 네가 있어서 그나마 내가 이 집에서 버틸 수 있구나. 저는 시부의 피눈물을 매일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요. 그래서 결심했죠. 제가 할 수 있는 한 시아버지를 지켜드리기로요. 1993년 결혼한 지 7년이 되던 해의 일입니다. 남편은 3남 2녀 중 막내였어요. 제 아들 준이는 시부에게 첫 손자는 아니었는데도 시아버지는 준이를 특별히 아끼셨죠.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도 않던 형제들이 시댁에 모두 모였어요. 시아버지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그 사람은 집을 얼고 빌딩을 세울 거라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자 자식들에게 찾아가 시아버지를 설득해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 때문에 제 남편까지 오남매가 우르르 몰려온 겁니다. 다들 시아버지를 생각하는 척했지만 제 눈에는 시커먼 속이 빤히 보이더라고요. 이미 집이 팔린 것처럼 집값을 어떻게 나눌지 말이 오고 갔어요. 실상은 각자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겠지만요. 머리 아프게 따지지 말고 그냥 똑같이 나눕시다. 큰아주버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다섯이서 나누면 푼돈밖에 더 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요즘 가게 장사 잘 안 돼. 매달 적자 나서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명색이 맏아들인데 내가 잘 돼야 너희를 도와주고 그러지. 그래서 보상금은 형이 다 갚겠다고? 형만 힘든 게 아니야. 강남에서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너만 자식 있냐? 나도 애가 둘이야. 허리가 쉰다 휘어. 우리 애들은 의대가 성적이 되지만 형네 애들은 머리 나쁘잖아. 너희 애들이 의대 가면 우리 애들도 간다. 누가 보면 합격 통지서라도 받은 줄 알겠어. 손자 손녀 학비로 쓴다는데 아버지도 반대 안 하실걸? 아주버님들이 보상금을 놓고 말씨름을 계속했어요. 시아버지는 무릎에 앉은 준이와 놀아주며 웃고 계셨죠. 하지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큰오빠, 요즘 주식장에서 살다시피 한다면서? 주식이라니? 나 그런 거 모른다. 내가 바본 줄 알아? 주식하느라 전세 보증금 다 날렸다며. 큰올케가 전화해서 울고불고 난리였거든. 이 오편내가 남편 흉을 보고 다녀. 내가 가만두나 봐. 사고는 오빠가 쳤으면서 왜 큰올케한테 화풀이야? 그러게 말이야. 주식으로 돈 날리느라 바쁜 건 알겠어. 근데 이혼당하기 싫으면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가는 게 좋을걸? 요즘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쉽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더군요. 하지만 93년에는 여의도 주식거래소에서만 그게 가능했어요. 주식하는 사람들은 거래소에서 숙식을 한다더니 그게 큰아주버님 일 줄은 몰랐죠. 아빠, 큰오빠한테는 돈 주지 말아요. 줘봤자 주식으로 다 날릴걸요. 그러는 언니는? 형부가 돈 잘 버는데 언니가 돈이 왜 필요해? 그러자 큰 시누이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눈에선 눈물 한 방울 안 흘렀지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내가 남편 잘 만난 줄 알지. 겉으로는 번듯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다 빚잔치야, 빚.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 말을 할 거면 액세서리 정도는 풀고 왔어야죠. 큰 시누이가 두른 목걸이랑 팔찌만 해도 금 12는 될 것 같더군요. 저는 속에 천불, 아니 만불이 날 것 같았어요. 아버지를 앞에 두고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싸우는 꼬락서니가 한심하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한마디 했죠. 옛말 틀린 거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채수씨, 얼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마신다. 지금 딱 그 꼴이잖아요. 채수씨, 그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듣지 말라고 하는 소리면 속으로 했겠죠. 아직 집이 팔린 건 아니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꼴도 되네요. 모두의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이 사람이 낄 때가 있고 안 낄 때가 있지. 그 입 다물지 못해? 막내가 오랜만에 맞는 말 하네. 며느리가 어디 시댁 식구들 어려운 줄 모르고 톡톡 끼어들어? 이건 김씨 집안일이니까 막내 올케는 빠져 있어. 제가 막 결혼한 새색시였다면 겁을 먹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김씨 집안 핏줄인 준이까지 낳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김씨 집안일에 끼지 못할 이유가 뭐 있나 싶었어요. 막내 올케는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시누이 시집살이가 더 독하다는 말 모르나? 작은 시누이가 비아냥댔습니다. 그렇다고 물러설 제가 아니었죠. 거기서 입을 다물 거였으면 애초에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시집살이가 무서웠으면 형제만 다섯인 집에 시집 왔겠어요? 보자 보자 하니까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 재수씨보다 아랫사람 있어요? 첫째야, 그러는 너는 여기에 애비보다 윗사람이 있는 줄 아는 거냐? 아예 이 애비한테까지 훈계해보지 그러냐?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시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호하셨죠. 그제야 다들 입을 다물더군요. 딱 한 사람 작은 신우만 빼고 말이에요. 아빠가 오냐오냐 해주니까 막내 올케가 시댁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는 거잖아. 따끔하게 한마디 좀 해. 너야말로 그 말투부터 고쳐라. 나중에 결혼하면 시부모한테 그렇게 말할 셈이야. 그리고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뭐라고 시킨다는 거야? 오빠랑 언니 말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아빠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난 맨날 입던 옷 물려입고 나만 차별하고. 내가 지금까지 결혼 못한 것도 다 아빠 때문이야. 에이, 누나, 그건 아니지. 내 생각에도 그 징징대는 말투는 좀 고칠 필요가 있어. 넌 네 마누라 입단속부터 시켜. 아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난 만나는 사람 있거든. 그 사람도 결혼하고 싶어 하는 눈치야. 그러니까 집 팔아서 나 결혼시켜주라, 응? 마음만 있으면 물만 떠놓고도 결혼하더라. 큰오빠는 여동생을 초라하게 결혼시키고 싶어? 나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가고 싶단 말이야. 하와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경주나 다녀와. 작은 신우이가 입을 삐죽거렸어요. 제 속도 이렇게 답답한데 시아버지는 오죽하시겠나 싶더군요. 저희 남편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내 말대로 다섯이서 나누자. 그럼 공평하잖아. 그때 준이가 양손을 활짝 펴더니 손가락을 하나씩 접었죠. 아빠, 근데 왜 다섯으로 나눠요? 할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잖아요. 저는 준이의 양보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준이가 아빠보다 똑똑하네. 근데 그 돈은 할아버지 거라서 안 나눠도 돼. 준이가 세뱃돈으로 산 필통을 엄마가 나눠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다시 말다툼이 시작되려는 찰나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누구든 한 번만 더 하면 10원짜리 하나 없을 줄 알아라. 이 칩을 팔든 안 팔든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야. 아이, 하지만 아우지. 시아버지가 눈을 부릅뜨셨어요. 저를 향해선 항상 따뜻했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하는데 소름이 돋더군요. 나 분명히 경고했으니 조심들 조심해라. 어떻게 너희는 준이보다도 못한 거냐? 조카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냐? 준이는 시아버지의 무릎에서 순진무구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게 기분 좋은 것 같았죠. 식구들은 아직 할 말이 남은 듯 시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예 돌아앉아 버리시더군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 대문박에 소금 뿌려라. 이 팥 있으면 그것도 같이 뿌리고. 싫은 말 들었을 땐 귀를 씻어주면 좋대요. 그러냐? 아이, 그럼 나 귀 씻을 물도 부탁한다. 저것들 때문에 괜히 너만 번거롭게 하는구나. 시숙들과 시누이들의 뒤통수가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물러가는 수밖에 더 있나요? 시아버지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정말 10원 하나 못 챙기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가득했겠죠. 아버님, 죄송해요. 사과할 놈들은 따로 있는데 네가 왜 죄송해?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버님 앞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되는 건데. 준아, 너는 아빠 말고 이 엄마 닮아야 한다. 준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시부의 얼굴에 깊은 수심이 드리웠습니다. 일단락된 것 같았던 집 이야기가 다시 문제가 된 건 추석날이었어요. 재주씨, 올해는 저 혼자 왔습니다. 저도요,
애들 엄마랑 애들 친정 보냈어요.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저 혼자 준비해야 했지만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형님들이 함께 내려왔어도 어차피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옳게, 우리 왔어. 큰 신우와 작은 신우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시누이들은 연휴 마지막 날에나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게 다였거든요. 해외여행을 간다며 아예 내려오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괜히 불안한 기분이 들더군요. 아가씨, 여기 와서 전 부치는 것 좀 도와주시겠어요? 옳게, 우린 따로 상의할 게 있거든. 미안한데 옳게가 수고 좀 해줘. 말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표정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아니었어요. 큰 신우와 작은 신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춘이엄이야, 내가 좀 도와주랴.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아버님은 쉬고 계세요. 그럼 나는 마을회관에 좀 다녀오마. 그러세요. 저녁 식사 전에는 들어오실 거죠? 그래야지. 명절이라고 떠들썩해야 할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어요. 보아하니 큰 시숙과 작은 시숙, 남편까지 작은 방에 있는 듯 했죠. 남매들끼리 할 얘기라도 있는 걸까 생각했지만 뭔가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넓은 거실을 놔두고 굳이 작은 방에 모여 있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내일 아침 차례상에 놓을 음식부터 일단 만든 저는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같이 송편 빚어야죠. 다들 조용. 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더군요. 괜히 불청객 취급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 엉거주춤 일어난 남편이 화장실이 급하다며 작은 방 문을 닫고 나오더군요. 당신 솔직히 말해. 다들 무슨 꿍꿍이야? 시댁 식구들한테 꿍꿍이라니.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내가 들어가니까 하던 말을 멈추질 않나 수선하니까 그러지. 수상할 것도 많다. 명절에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저런 얘기가 뭔데? 나도 좀 알자. 아니라니까 그러네. 아이, 비켜. 나 화장실 급해. 남편을 붙잡고 다시 물을까 했지만 그러지 않았죠. 남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건지 그날 저녁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저녁상을 치우고 과일을 나눠 먹고 있는데 큰 시숙이 먼저 오늘 때더군요. 아버지, 괜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말해봐라. 그게 식구들끼리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식구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큰 시숙이 턱짓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죠. 이 녀석아, 주미 애미가 우리 식구가 아니면 뭐란 말이야? 여기서 못할 얘기라면 아예 꺼낼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요. 그냥 말할게요. 아빠, 유산 미리 준다고 생각하시고 이 집 팔아서 저희 좀 도와주세요. 또 그 얘기냐?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저번에 말하지 않았어? 저는 속으로 경악했어요. 그토록 비밀스럽게 나누던 얘기가 집 문제였던 거예요. 게다가 멀쩡히 살아계신 시아버님 앞에서 유선이라는 말을 꺼내다니요. 조실부모한 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건강히 살아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들 모르시는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래서 우리끼리만 얘기하자고 한 건데. 에휴. 사과를 깎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어요. 저를 흘겨보는 신우들을 당장이라도 쫓아내고 싶었지만 시부 앞이라 일단 참았습니다. 이제 어차피 저희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럼 좀 미리미리 나눠주시면 좋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요즘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너 말이 좀 이상하다. 여기 안 힘든 사람이 있어? 너희 둘 다 그만두지 못해? 우리끼리 싸우지 않기로 낮에 약속했잖아. 뭐라고? 너희끼리 뭘 약속해? 애미야, 낮에 얘들끼리 뭘 한 거냐? 너는 봤을 거 아니야? 그, 그게... 왜 말을 못해? 너도 얘들이랑 같이 작당 모의 한 거냐? 아니에요, 아버님. 다들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집 얘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시부가 정말 저를 의심해서 그렇게 물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죄송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형제들과 함께 시부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남편 때문에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형들, 누나들 다 있는데 정작 아버지를 모시고 산 건 막내인 저잖아요. 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동안 나를 모신 건 주미애미지 네가 아니야. 그게 그거죠. 여보, 당장 그만두지 못해요.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아버님이 우릴 데리고 살아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짧아도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갚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론 옳게 몫이 탐나는 거 아닌가? 아가씨!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저를 시아버지가 붙잡으셨어요. 내가 만약 이 집 판다면 너희들이 아닌 주니엄이 줄 거다. 그 말에 시숙과 신우들이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장남인 저한테 이러면 안 되죠. 형, 아들이면 똑같은 아들이지. 장남이 무슨 벼슬이야? 오빠가 장남이면 나는 장녀야. 딸은 자식도 아니야. 아들하고 딸은 좀 다르지. 한편이 돼서 시부를 몰아세울 땐 언제고 시숙과 신우들끼리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 상황에서 막내인 남편만 가만히 앉아 있더군요. 생각해보니 내가 손해보는 장사네. 야, 막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아버지 모시고 산 건 나랑 준이 엄마잖아. 근데 내가 왜 이 집을 나눠야 돼? 큰형이 낮에 말한 대로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지내시면 된다 쳐. 그럼 우리 세 식구는 어디 가서 사는데? 집을 팔고 시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실 계획까지 세웠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건 말 그대로 폐륜이었어요. 집 팔면 네 목숨 떼어준다니까. 그걸로 집 구하면 되잖아. 다섯이서 나누면 푼돈밖에 안 된다고 말한 건 큰형이야. 너 아버지가 집 판 돈 몽땅 막내 옳게 준대서 이러는 거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에는 아무 관심 없었다고 지금이라도 남편이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 중에서 가장 계산적인 사람은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저를 이용하다니. 더 이상 이런 사람을 남편으로 준이 아빠로 부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내랑 올케랑 한패지?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 노리고 효부 행세했던 거였구나? 아가씨가 그런 사람이라고 저까지 속이 시커먼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아버님께 100원, 아니 10원도 받을 생각 없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준이 엄마가 지금 식구들 앞이라고 저러는 거예요. 제가 그만하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남편은 무릎까지 꿇고 시부에게 빌었어요.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누이들은 제 눈물마저 가식적이라며 매도하더군요. 그때 작은 시숙이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네 눈엔 다른 형제들은 안 보여? 솔직히 이준이 제일 힘든 건 나라고. 이럴 바엔 제일 형편이 어려울 순으로 나눠. 낮에 다 얘기해놓고 이제 너까지 말 바꾸이야? 서로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삼형제의 모습에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 지금 나 쳤어? 나는 때릴 줄 몰라서 안 때린 줄 알아?
형이라고 봐줬더니 이제 동생을 쳐? 그래, 더 쳐. 더 쳐봐. 네가 언제서부터 나 형 취급했다고 그래? 치고 싶으면 어디 한번 쳐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큰 시숙과 작은 시숙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게 다 막내 너 때문이야. 그래, 너 이 자식 감히 형들을 배신하고 너 혼자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해? 시숙들이 남편을 몰아세웠어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주먹이 계속 오고 갔죠. 경찰을 부르겠다는 작은 신우를 큰 신우가 말렸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동네방네 자랑할 일 있니? 자랑하고 말 것도 없이 형제들끼리 싸우는 소리는 이미 담장을 넘었을 테죠. 형제들끼리 주먹질을 하고 싸우는데도 큰 신우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했어요. 저라도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누가 휘둘렀는지 모를 주먹이 제 얼굴로 날아들었습니다. 시부가 펄쩍 뛰었어요. 며느라, 이 얼굴 좀 보자. 저는 괜찮아요. 얼굴 다친 건 금방 낫지만 아버님 마음은 이야, 이제 보니까 완전 여우네 여우. 이놈들 그만두지 못하겠냐?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제야 몸싸움이 멈추었습니다. 신우들도 놀란 눈으로 시부를 쳐다보았어요. 언제나 선비 같았던 시부가 호통을 치다니 누가 봐도 화가 단단히 난 사람 같았죠. 니들 눈에는 내가 산송장으로 보이는 게냐?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한테 와서 유산을 달라는 것도 모자라 이젠 형제들끼리 주먹질까지 해. 내가 사람을 낳은 거냐? 짐승을 낳을 거냐? 아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희는 시끄럽다. 이런 못쓸 것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그 고생을 하는 너희들을 키우는 줄 알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나가라. 다시는 찾아오지도 말고. 나는 이제 자식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 그리 알아.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식구들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쫓겨났어요. 물론 남편도 함께 말이에요. 남편이 쫓겨난 건 아무렇지 않았어요. 돈에 눈이 멀어 저를 이용할 생각까지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느낀 배신감과 절망을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시아버지도 저와 같은 아니 더한 배신감과 절망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조차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표정이었으니까요. 추석이 지나고 며칠 후 시부는 홀연히 사라지셨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었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올라왔죠. 나쁜 마음을 먹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지울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네. 아이, 어디 가서 바람 쐬고 오시겠지. 소식을 듣고 내려온 큰 시숙은 무심했어요.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였죠. 그 나이에 멀리 가셔봤자지. 기분 좀 풀리시면 금방 돌아오실 거야. 형제들은 하나같이 시부의 갑작스러운 가출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저 화가 나셔서 떠난 것뿐이니 기다리면 돌아오실 거라고 쉽게 말했을 뿐이었죠. 마치 아버지가 그들의 인생에서 그다지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듯 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더군요. 그나저나 집 어떻게 할 거야? 아이, 그러게. 아버지 없는 사이 팔아버릴 방법 없나? 내가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한번 알아볼게. 저라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계실 만한 곳을 찾아다녔죠. 시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시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지 묻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어요. 본 적 없다, 모르겠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시부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그냥 바람 쐬러 나가신 게 아닌 것 같아. 이제라도 시중신고 해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아버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신 거겠지. 당신이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다니는 동안 집안 꼴이 엉망인 거 알아? 저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어요. 시아버지가 사라진 상황에서 청소랑 밥 타령이나 하고 있는 남편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더군요. 시댁 식구들도 그렇지만 당신까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버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는데 아무도 찾으려고 하질 않다니. 저의 절규에도 남편은 오히려 다른 문제에 더 몰두하느라 바빴어요. 바로 시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형들도 그렇고 나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집 팔고 돈을 나눠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누나가 아버지가 지낸 요양원 알아보는 중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아버님보다 집 문제가 더 중요해? 형 누나들이랑 얘기 다 끝났어. 당신이 이런다고 우리가 집 안 팔 것 같아? 당신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나라도 어떻게든 아버님 찾아야겠어. 자식들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야말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 솔직히 당신 아버지도 아니잖아.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친정아버지 챙기듯 해. 세상 둘도 없는 효부라고 비석이라도 세워줘야겠네. 그 말은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사라지게 만들었죠.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어요. 바로 공인중개사였습니다. 형이 집을 벌써 내놨나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집은 이미 팔렸어요. 뭐라고요? 아, 집이 벌써 팔렸다니.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인중개사가 매민 서류에는 아버지의 인감이 찍혀 있었어요. 가족분들은 모르셨나 보네요. 집주인분이 직접 부동산에 오셔서 며칠 전에 매매가 완료됐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을 팔다니. 아이, 그럼 우리 몫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돈은 다 어디로 갔죠? 매매 대금이야 당연히 집주인분께서 가져가셨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집을 샀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집주인분께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시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형제들의 얼굴에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요. 아버지가 가져갔다는 매매대금,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이었던 겁니다. 올케는 알지? 우리 몰래 아버지랑 연락하고 있지? 그치? 시아버지의 흔적을 찾아 헤매던 시댁 식구들은 방향을 바꿔 저를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있는 곳을 대라며 밤낮으로 저를 괴롭혔죠. 설상가상 제가 시아버지를 몰래 빼돌린 거 아니냐는 소리까지 나오더군요. 급기야 남편은 준이에게까지 할아버지 있는 곳을 아냐며 추궁했습니다. 결국 저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죠. 당신이 내 아들 아빠라는 사실이 창피해.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당신이랑 한 입을 덮고 살았는지 뇌 발등 찍고 싶은 심정이야. 당신은 자식으로서도 아빠로서도 실격이야.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갈라서고 싶지만 아버님 찾을 때까지는 참겠어. 하지만 우린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난 당신 아내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한 제가 남편과 왜 이혼 도장을 찍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면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아닌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혈혈단신인 저를 친딸처럼 여겨주셨던 시아버지였잖아요. 남편과의 이혼은 시아버지와 남남이 된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마음은 이미 떠났지만 시아버지를 찾을 때까지는 이혼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제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죠. 어머니의 산소뿐만이 아니라 시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린 적이 있는 장소라면 어디든 갔어요. 혹시 어디서 노숙을 하며 떠돌고 계신 건 아닐까 생각하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더군요. 하루도 눈물 짓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남편과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졌어요. 저는 점점 남편이 괴물처럼 느껴졌죠. 언젠가 시아버지가 했던 말대로 준이는 저를 닮아갔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잘 지내시고 계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못난 부모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엄마만큼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남편은 저를 바보 같다며 비난했지만 준이는 언제나 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시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항구에서 시아버지를 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곧바로 그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거기서 저는 드디어 시아버지와 다시 만났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아는 그 모습 그대로 배 위에 계셨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어선 위에서 일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렸죠. 아버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찾아 헤맸다고요. 저는 시아버지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만약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건 준이 형이 너일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나 찾아줘서 한편으론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살아서 다시 만난 게 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나 때문에 너만 고생한 것 같아. 내가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살은 또 왜 이렇게 빠졌누? 밥은 먹고 다니는 게야. 안 되겠다. 나랑 같이 가자.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식당으로 끌고 가셨어요. 그곳은 어죽을 파는 곳이었죠. 준이 형이 네가 예전부터 어죽을 좋아하지 않았냐? 내가 이 집에서 어죽 먹을 때마다 네 생각이 어찌나 나든지.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오세요. 65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 계속하시면 몸이 남아나질 않아요. 말년에 자식들한테 용돈 받으시면서 손주들 재롱 보면서 사셔야죠. 허허. 어디 그 녀석들이 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이냐? 나 그런 자식들 둔 적 없다. 나한테 자식은 오직 준이 형이 너뿐이야. 친정이 없는 저한테 아버님이 어떤 의미였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절 봐서라도 제발 집으로 같이 가요. 제발요. 나는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싶었는데 네가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미처 몰랐구나. 오랜 설득 끝에 시아버지는 마침내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저녁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좋아했던 청국장을 끓이고 잡채를 만들었죠. 남편에게 소식을 전해들은 시댁 식구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길래 얼굴이 이렇게 상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아버지 찾으려고 안 다닌 곳이 없어요. 팔도강산 다 뒤졌다고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코를 훌쩍였어요. 그래도 자식들이라고 막상 아버지를 보니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이제 저희 곁에 계셔야 해요. 아셨죠? 남편의 행동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겉으로만 무심한 척 했을 뿐 천류는 쉽게 끊지 못하는 거겠지 생각했어요. 저 또한 주방에서 남몰래 눈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자식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시아버지의 마음도 풀리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집 한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저희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아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집을 팔면 아버지가 돌아오셔도 계실 곳이 없잖아요.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집 앞에 도로가 생길 예정이라 개발 보상금도 꽤 많았다고 하던데 저희한테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보상금까지 하면 한두 푼이 아니던데 그 돈은 다 가지고 계신 거죠? 형, 누나, 자식들이 돼서 아버지를 그렇게 불러? 우리 아버지가 어디 돈을 함부로 쓰실 분이야? 당연히 다 가지고 계시겠지. 안 그래요, 아버지? 제 말이 맞죠? 시부를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댁 식구들의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 막내 말이 맞아. 아버지가 얼마나 알뜰한 분인데. 아버지,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그 돈 어딨어요? 은행에 넣어두셨죠? 식구들의 시선이 아버지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씁쓸하게 웃었죠. 배 사려고 했다. 작은 어선 말이야. 그걸로 조용한 부둣가에서 낚시나 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아이 그만 사기를 당해. 이 돈을 다 잃고 말았단다. 그 돈 오래전에 사라졌어. 그 말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먼저 입을 뗀 건 큰 시숙이었죠. 뭐라고요? 사기? 그 많은 돈을 다 날리셨다고요? 그럴 리가. 얼마라도 남은 돈이 있는 거죠. 그렇죠? 시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폭발하듯 시부를 쏘아붙였습니다. 선이라고요? 대체 그런 걸 왜 사려고 하신 거예요? 집 한 돈만 날린 거면 저희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아요. 하지만 보상금은 아니잖아요. 그게 얼만데? 아버지, 그러길래 진작 자식들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주방에서 뛰쳐나가며 시부 옆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어선 위에서 그물을 걷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도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던 건지 그제야 이해가 됐죠. 아버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다시 벌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님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해하려고 하진 않고 말끝마다 돈, 돈, 돈.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저를 비웃은 건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여기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가 났네요. 준이 아빠, 혼자 깨끗한 척하면 좋아? 세상에 돌 싫어하는 사람도 있냐? 돈이 없으면 준이는 어떻게 키울 건데? 남편이 시부를 찌려봤어요. 요즘 뉴스 보니까 치매 환자가 늘었다던데 아버지도 검사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치매 오셨어요?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 앞이었지만 저는 결국 그 말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을 향해 집어던졌죠. 당신까지 머리가 어떻게 됐어? 감히 남편한테 물건을 집어던져? 이혼하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혼? 웃기시네. 아버님 사라지고 나서 내가 그랬지? 당신이랑 나 이미 끝났다고. 아버지도 집에 돌아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이랑 이혼 못할 이유가 없어.
나야말로 그동안 이혼하고 싶은 거 겨우 참고 살았다고. 아, 그러셔. 근데 어쩌지? 아버지가 돈 다 날려서 내가 당신한테 줄 위자료가 없는데. 위자료? 그딴 거 필요 없어. 당신이랑 살면서 생활비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있었는 줄 알아? 그렇게 잘났으면 아버지도 당신이 모시지 그래. 남편보다 끔찍히 여기는 시아버지니까 못 모실 것도 없잖아.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들을 가치도 못 느꼈어요. 그를 향해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랑 당신 형제들처럼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아버님을 맡겼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 당신 말대로 아버님은 내가 모시고 살겠어. 당신들은 아버님 자식으로서 완전히 탈락이야. 그 말을 듣고 식구들 모두 저를 비웃었어요. 큰 시누이가 혀를 찼어요. 그래, 올케가 아버지 딸에. 이제는 알거지나 다름없는 노인네. 우리도 모시기 싫거든? 그래도 예전엔 아버지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이라도 있었지. 아휴, 난 왜 이렇게 부모복이 없는 건지. 다른 건 몰라도 효부인 건 인정해줘야겠어요. 재수 씨 멋있네. 시댁 식구들의 비아냥은 상관없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것이 죄송할 뿐 그들은 이미 짐승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아랑곳 않고 시아버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와 시아버지로 인연을 맺었지만 이제는 정말 제가 아버님 딸이 될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모시고 살 테니까 싫다고 하지 마세요. 저까지 불효자로 만들지 마시고요. 시아버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너무 간단했어요. 협의 이혼이었고 저는 위자료나 양육비 하나 받지 않기로 했죠. 그와는 어떤 인연도 남겨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렇지만 준이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었을 정도였습니다. 이혼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단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거라면 시부에 대한 것이었죠. 남편과의 인연은 이토록 쉽게 끝날 수 있었지만 시부와의 인연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게는 이제 시아버지가 남편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나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곁에는 준이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이혼한 며느리가 시부를 모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너 아직 창창한 나이야. 내가 짐이 될 순 없다. 저는 그 말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님은 제게 친종이나 다름없으세요. 크진 않지만 제가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어요. 작은 전셋집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님이랑 준이 우리 셋이 같이 살아요. 제발 돌아가지 마세요. 저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애원했어요. 뱃일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 일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거든요. 내 걱정은 마라.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시아버지는 저를 위로하셨지만 저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가 거기서 머뭇거리면 시아버지가 5년 전처럼 사라질 것만 같았거든요. 아버님, 제가 비록 이혼은 했지만 전 아버님 딸이에요. 제가 막 결혼했을 때 아버님도 그러셨잖아요. 이제부터는 저는 아버님 딸이라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래, 맞다. 너는 내 딸이야.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는 내 소중한 딸. 하지만 그동안 네가 모은 돈은 너랑 준이를 위해서 쓰도록 해. 나는 그 돈이 필요 없단다. 사실 사기당했다는 거
이 거짓말이란다. 네?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으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집 한 돈도 보상금도 모두 잘 가지고 있단다. 오히려 그때보다 돈이 불어났지. 저는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내가 10년 전에 사둔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무슨 호텔인가를 짓는다고 하더구나.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받고 그 땅 팔았단다. 애들도 모르는 땅이라 이 상상도 못할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부터 거짓말할 생각은 아니었다. 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자식들 보고 내가 왜 반갑지 않았겠니? 내가 없는 5년 동안 난 그 애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래서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구나. 시아버지의 말을 부정할 수 없겠더군요. 저도 그들이 돈 앞에서 천륜을 저버리는 광경을 보았으니까요. 이제 나는 그 애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단다. 나를 거지 취급한 자식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 이 주니엄이, 너는 나를 끝까지 찾아주고 돈 한 푼 없다는 이 늙은이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지. 나는 네가 기특하고 고마운 마음뿐이야. 그런 시아버지는 입고 있던 자켓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아버님, 이건... 봉투 안에 든 건 수표였어요. 그것도 무려 1억짜리였죠. 이건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용돈이다. 거절하지 말고 받아둬라. 저는 그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따뜻함과 위로가 시아버지의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저를 안심시키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니엄이야. 이제 나도 여생은 편하게 보내고 싶구나. 계속 너에게 부담이 될 순 없지 않니? 사실 이미 지낼 곳 알아봤단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실버타운이 있어. 실버타운이요? 그게 요양원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지내시겠다니 말도 안 돼요. 실버타운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야. 상주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고 내 또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며 지내는 곳이지. 걱정할 것 없다. 그땐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낯설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낡은 병실에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모습만 떠오를 뿐이었죠.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는 저를 보며 시아버지는 함께 가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실버타운은 제가 생각했던 요양원의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어요. 넓은 정원이 있었고 여러 명의 어르신이 산책을 하고 계셨죠. 어떤 분들은 체육관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여유로움을 즐기시더군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어르신들의 말벗에 자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왜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님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시아버지는 할머님께 반갑게 손을 흔드셨죠. 제 여사, 잘 지내고 계셨소? 매번 혼자 오시더니 오늘은 일행이 계시네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시던 며느님이겠죠? 한때는 며느리였지만 지금은 내 딸이요. 하나뿐인 내 딸. 그 말에 최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두 손으로 따뜻하게 잡아주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두셨으니 김영감님
마음이 뿌듯하시겠어요. 최 여사님과 시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말대로 이곳이라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행복함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도 저는 한 주도 빠짐없이 준이와 함께 시부를 찾아갔습니다. 준이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애정을 듬뿍 받으며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그곳의 상주의사와 마주쳤어요. 이 선생, 인사하게. 이쪽이 내 딸일세.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저기 최 여사가 있구만. 마침 내가 최 여사한테 할 얘기가 있었는데 잘 됐다. 이나 잠깐만 다녀오마. 어르신이 일부러 피해 주신 것 같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게 이 선생님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멀리서 최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부를 보며 저도 이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그 후 시아버지를 보러 실버타운을 방문할 때마다 이 선생님과 대화를 했어요. 준이는 이 선생님을 보며 의사의 꿈을 갖게 되기도 했죠. 이 선생도 일찍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살았다더구나. 사람이 아주 성실하고 진국이야. 나는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단다. 나 때문에 좋은 사람을 놓친다면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변함없이 내 딸이라는 거 잊지 마라. 시아버지는 이미 제 마음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와 정석 씨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말이에요. 어르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졸라도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아요. 어르신이 말씀이라면 이 사람이 제 청혼 받아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아 어르신이라니. 나는 이미 오래전에 자네를 내 사익감으로 점 찍었다네.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말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네. 물론이죠. 앞으로는 장인어른으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며 결국 정석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정석 씨는 이미 시아버지와 저의 인연을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20년이 흘러 준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죠. 손주를 품에 안은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시아버지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와 준이 그리고 정석 씨가 시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켰어요. 준이 아빠와 전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답니다.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 사업을 벌였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다더군요. 정석 씨는 마지막까지 상주로서 시아버지가 가는 길을 지켜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끼시던 옷가지들, 손때 묻은 작은 소품들, 모두 시아버지와의 추억이 서린 물건들이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요. 이거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편지였어. 낡은 봉투 위에는 사랑하는 나의 딸 준이 어머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1억짜리 수표 여러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죠. 당황하는 저를 대신해 정석 씨가 편지를 꺼내 읽어주었어요.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외로운 여생을 보냈을 게다. 네가 내게 보여준 헌신은 그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니?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맙구나.
이건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주는 마지막 용돈이니 사양 말고 받아주길 바란다. 너의 아버지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용돈이라는 말에 저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표가 몇 장인지 액수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돈보다도 큰 시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시아버지의 따뜻한 마음과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을 시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어제보다 행복한 내일을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